지금 오신 지가 몇 년 되셨죠? 꽤 됐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잘 사주가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제가 이제 가정대학교 교수할 때 한 두 번 모셔서 아주 말씀 들었는데 학생들이 제가 한 학기 내내 떠드는 것보다 한 2시간 얘기했으니까 확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 힘입니다, 힘. 오늘도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라 믿고 이 중요한 영역에 북한 조독 정치범 수용소 이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께서 정신이 발언하셨다고 새벽에 원인을 모르고 끌려가서 한 9년, 10년 생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안찬일 박사님께서 북한의 국변 사태에 관련된 이 말씀을 시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약간 좀 보충한 차원에서 약간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동현 교수님을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 분들이 참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리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제가 한 30년 살면서 느낀 것은 대북 정책 하나만큼은 정말 실패를 넘어서서 완전히 폭망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북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대북 정책의 목표가 뭐냐? 김정은이가 아니죠. 북한 주민입니다. 그 북한 주민이 뭘 원하냐? 그 뭘 원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 시야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 멸망입니다. 제가 북한 사회에서 24년간 살았고 현재까지 많은 북한 주민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거의 90%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의 멸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그 북한 주민들의 멸망에 우리가 부응을 해서 부도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데 맨날 김정은이 부도가 잡아가지고 후반날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 시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북한의 국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4가지 요인을 제가 좀 추려봤는데, 첫 번째는 김정은 건강, 두 번째는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미국이 김정은 최고 지도부를 서지컬 스트라이크, 정밀 타격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 이런 부분하고, 세 번째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는 날이 오면 북한은 바로 변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이제 대규모의 외부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그 순간, 이 4가지를 이제 봤는데, 김정은의 건강을 빼고 이 3가지는 북한 지도부가 전력을 다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김정은 최고 지도부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에 대해서 김여정이가 이걸 총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외 정보 라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미국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최고 지도부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북한은 피라미드 정점에 최고 권력자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다 가진 권력자의 정점이 사라지면 북한은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나라죠. 그러니까 최고 지도부만 딱 제거하면 그 순간 북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취약점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여기에 신경을 아주 쓰고 있는데 미국이 여기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 초기 때 이걸 아마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하려고 해서 김정은 세력이 만약 핵을 쓸 경우에 제일 먼저 최고 지도부를 지도 세력 모두에 제거할 수 있다는 그 명분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북한에 보여줄 때 김정은 정권은 절대 핵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인데 사실은 그 북한 문제가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로 북한은 변할 수도 없고 북한 문제는 해결될 수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도 탈북자의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제대로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대학관에 가서 부시 대통령이 만났을 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제발 미국이 좀 막아달라.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게 왜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북한 정권이 정권 초기부터 현재까지 탈북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국경을 막다 하다가 지금 김정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수용소 수준으로 막아놨습니다. 아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넘어가는 게 일상화되면 북한은 바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북한에 왜 대노가 없고 북한에 왜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지 않냐? 그건 단순합니다. 일어나는 순간 다 죽이고 일어나는 순간 다 그냥 없어집니다. 심지어 장성택, 2013년도 장성택 세력이 뭔가 변화를 시도하다가 5천 명이 죽을 때까지 단 한 명도 북한에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체제 하에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만약 중국 정부가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막는다, 안 한다 하게 되면 민주화 운동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일어나다가 도망갈 테러가 있으면 도망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어나다가 잡히면 다 죽이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래서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워낙 빠르신 분이기 때문에 중국의 시진핑이하고 좀 불키면서 이 문제를 강하게 만약 얘기할 수 있고 중국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저는 아주 의심장한 북한 체제 변화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가 있다. 핵 문제 아무리 떠들어봐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북한은 국정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정보 확산,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하면서 저는 이제 햇볕 사기라고 보는데 그 햇볕의 목표가 북한 주민이 아닌 북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만 따뜻하게 햇볕을 해주고 북한 인민들은 거의 시베리아 냉혹기로 갖다 몰아 넣은 거지요. 김대중, 김정일 그 합의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돈 5억 달러가 아니고 모든 대한민국 국군의 심리전을 중단시킨 겁니다. 그래서 삐라 중단시키고 노무현 정권 때 휴전선 정강판을 끊어냈습니다. 여러분, 휴전선에 배치된 인민군 민경대대, 그게 이제 한 그 사개 군단의 전면에 배치된 이 민경대대 거의 한 100만 되는 이 군단은 제대되면 북한 당종군 요인의 핵심으로 자원해 드립니다. 이 민경대대에 있는 이 핵심 군인들이 매일 정강판을 보면서 남쪽 애들의 춤추는 거 보고 노래 부르는 거 보고 다 보면서 다 평가를 합니다. 2018년도 북한 조직지도부 내부 자료를 보게 되면 반체제 운동의 시발점은 어디서 왔냐? 다 휴전선에서 근무했던 인민군 군인들이 거기서 끼다마도 보고 정강판 보고 라디오 듣고 해가지고 거기서 다 촉발된 반체제 운동이 다 그게 발생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김정일이 그때 이걸 끊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니까 김대중에게 이 조건을 고른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마지막까지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그 바보 같은 것도 못다 모여가지고 전단지 금지법을 만들어냈는데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북한 안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 꼬라지 딱 하나 보면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이게. 북한 주민들이 남쪽 들어가 보는 게 이거 죄입니까? 근데 그거에 더불어민주당이 떼거지로 앉아가지고 그걸 반대하는 법을 만들어냅니까? 이건 김정은의 하수인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마무리 좀 네. 과격하게 가시는데. 뭐 제가 할 말은 많은데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북 정책이 실패하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고통받은 것은 북한 주민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끝은 우리가 정신 차리면 뭔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다행히도 김정은의 건강 문제가 제가 보는 데는 심상치 않다. 작년 8월 달에 저희가 정보 라인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선양 병원에 스텐트 수술하러 이제 김정은의 원래 비밀이 나왔다가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고 국정원도 이미 암묵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CIA 뭐 이런 국정원 핵심 라인들이 AI를 돌려놓고 김정은의 건강을 돌려보니까 한 3년 남았다 이런 진단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정확히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정보는 정확한 얘기인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앙셀 박사님께 좀 문의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 김정은이가 급사한다 했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벌어지겠는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고한 체제도 김정은이가 최소한 50은 넘기고 죽어야 후계자가 일어섭니다. 아무리 북한이 뭐 1인 지배 체제라고 해도 후계자를 내가 녹여준다고 해서 후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김정은이가 보십시오. 얼마나 후계자가 되면서 자기 고모부까지 죽이면서 후계자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딸년이든 무슨 아들 놈이든 누구 후계자 된다고 쳐도 그게 뭐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김정은 주변에 뭐 현성월이니 뭐 김여정이니 뭐 기타 등등의 여자들 가득 있는데 거기 어떤 하고 어떻게 후계자 될지 서로 지금 싸우는 난리가 났어요. 그 집안 싸움이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죽으면 엄청난 폭발력이 일어나는데 거의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 저는 북한 정권이 와해되거나 붕괴되거나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나리오에 대해서 강 박사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사라질 수 있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검찰관들이 주장하는 건강에 의해서, 지금 김정은이 84년생인데 올해 어떻게 됩니까? 38입니까? 40도 되기 전에 건강이 대단히 안 좋은 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둘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MQ-9 리퍼가 우리 한국에 전개가 돼서 이것은 순전히 김정은을 암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 미국의 말하자면 그 드럼 부대입니다. 대대입니다. 이 킬 대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할 때 아마 즉각 비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세 번째는 북한 내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북한에 왜 김재규 같은 사람이 없느냐 이런 농담을 많이 하는데,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가 최근에 열병식 할 때 보십시오. 그 호위 사령, 과거에는 호위 사령부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무슨 경무국이니 무슨 호위국이니 호위 사령부니 이 김정은을 지키는 그 주위의 부대가 4개 부대로 증강이 됐고, 이 부대는 최강의 무장력을 갖추고 있는 충성 군자들입니다. 이것은 결국 김정은이가 자기 생명에 대해서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또 느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급변사태의 변수는 이제 그와 같은 요소로 일어날 수 있고, 이 요소는 항상 내재되어 있다. 어떤 내부적인 충격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는 요인만 해도 한 두세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한반도 통일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변수로 빨리 작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프로그램에서 저 뒤에 빨간 옷 먼저 손을 주시기 때문에 해주시고.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어떻게 보면 캠프 데이비드 회담의 전과 후로 다른 아주 그런 역사적인 사건인데 오늘 크게 언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과 일본하고 공동선언에서 자유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이 명시됐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외교 문서가 외화될 때 그 밑에서 진행됐던 것들을 감안하시면은 지금 국제적인 지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지금 진행되는 수준이 지금 여기에 논의되는 수준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지 않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저는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보면서 46년 육상 정업선언, 그러니까 결국은 공산 세력과의 냉전을 예감하면서 남한만이라도 자유 대한민국을 수립하겠다는 이승만의 정업선언과 유사한 어떤 그런 느낌을 좀 갖고, 물론 방향은 좀 다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한반도 남쪽에서 일단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공산 사회주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이거라도 해야 된다 하는 그 충전, 그것을 제대로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윤 정부가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통해서
그 하고자 하는 바들을 보시면은 저는 뭐 그 보따리에 대한 이해가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그 하여튼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강수환 선생 말씀하신 소위 중국에 있는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는 저는 뭐 하여튼 음으로 양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국가 세력이라고 표현된 이건 그러니까 국가 원수가 반국가 세력 이렇게 어딩한다는 게 이게 예사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쪽 애들은 지금 엄청 긴장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결국은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내년 8월 15일까지가 한 1년여 기간이 정말 중요한 크리티컬한 시기로 보여지는데 뭐 그 중에 이제 중간에 총선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소위 반국가 세력이라는 부분을 여하이 국민들 여론 속에 녹여내서 윤 정부가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냐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또 제가 하겠습니다. 마이크. 육사 34기 박희락 박사하고 친구인 한중구라고 합니다. 38기 이석광 대령 또 38기 최하식 장군하고는 매일 컵하고 있습니다. 37기 신원식 장군하고도 매일 컵하고 있는 한중구입니다. 우선 김동명 박사님 아까 짧게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많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강의 감사드리고요. 일본 스톡홀름이나 등등에서는 북한의 핵무기가 20에서 30기다. 또 한국의 학자들은 한 50기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80에서 90기다의 근거가 뭔지 알려주시고요. 김현수 박사님한테 질문드리면 지금 몇몇 학자들이 남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1대1로 붙었을 때 북한이 초전 3일간은 남한이 100이라면은 시뮬레이션으로 북한은 120이다. 박희락 박사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초전 3일을 어떻게 버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시뮬레이션 어떻게 나오느냐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창희 박사한테는 지금 제가 북한 학교에 가면 항상 주장하는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뭐냐? 평양의 맨하튼 50만 엘리트들, 요 사람들과 50만과 김정은을 분리하는 연구를 북한 학교에서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맨날 혼내주고 있어요. 요것이 제일 중요한데 저랑 7년간 친했던 안친할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분리자고 요거를 하고 마지막으로 김칠주 박사님 그대로 구면입니다만 또 제 수원 최고명문 수원고등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러는데 김칠주 박사님이 수원고등학교의 자랑스러운 동문이다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드렸고 오늘도 저도 이 학회에 한 1000번 다녔는데 오늘 역대급으로 너무 감사드려요. 김칠주 박사님한테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질문은 뭐냐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쇼이구 국방장에 와서 북한이 여러 무기 보여주고 탄약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탄약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두 가지만 달라 이게요. 뭐냐? 첫 번째는 ICBM 재진입 기술, 두 번째는 핵 추진, 핵 원자로 관련된 핵심 기술. 요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저는 보고 또 일부는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이따 추가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한중구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캠프 데이비드 얘기가 왜 없냐 이런 아쉬운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계획자에서 한 2주를 놓습니다. 이 모든 발표 자료들이 다 조합이 되고 나서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단이 나왔기 때문에
세미나이들은 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타임즈 기자이고 여기 앞에 갖고 계시는 국민 희망전을 편집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역대 그 DJ 정부하고 문재인이 있을 때 대한민국은 북한을 흡수 안 한다 그랬는데 이제 그 정권도 바뀌고 했으니까 여기 뭐 대한민국이 아주 그 저기 통일 전문가들 다 모였으니까 제가 볼때 대한민국 북한을 흡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네, 그거에 대해서 나는 저 대한민국 북한을 흡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접수 또는 흡수. 예? 왜냐하면은 저기 북한은 그 뭐 정권도 아니고 자생 능력도 없고 보니까 뭐 저도 통일을 좀 연구해봤지만은 뭐 농업하고 북한에 경공이 있지만 그건 아르바이트고 북한은 주업이 남친 대한민국을 쳐들어와서 그냥 뺏어먹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데 우리도 뭐 그 대마에서 그러니까 그쪽에는 정권도 아니니까 결국 불안당들이니까 우리가 그 싸워서 뭐 이겨서 우리가 북한을 접수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지금 현재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도 공격을 했어. 뭐 결국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접수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합니다. 네. 어려울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문가들이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오늘 세미나가 아주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이 생겨서 북한 흡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제 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을 한번 간단하게 우리 김동영 박사님. 북한이 80기, 다른 데서는 50기, 20기 하는데 80기 근거가 어디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이 근거는 마이크 가까이 해주셔서 마이크 가까이 마이크 해주세요. 잘 들립니까? 네. 먼저 이 80기의 근거는 우리 대한민국 그 카이다하고 또 이 근거를 이용한 위키피디아 통계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DIA, Defense Intelligence Agency, 여기에는 대략 한 60기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몇 기 이건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매년 북한은 6 내지 7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핵물질 그런 걸 생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는 2,600만 톤의 천연 우라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핵무기를 만들 때 플루토늄탄을 만들고 아니면 하이리 인리치 유레늄을 고농축 우라늄탄을 만들고 이 두 가지인데 앞으로 북한이 플루토늄탄은 추출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5메가와트 원자로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스팸 퓨얼 사용 해결료를 어떻게 리프로세싱 하느냐 해가지고 도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물질의 제한이 있어요. 앞으로 60% 이상은 하이리 인리치 유레늄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16,000여 개의 그 센트리퓨지스 그 원심 분리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돌리면 그 고농축 우라늄하고 이쪽 방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 6기, 7기는 매년 이제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무도 들여본 사람은 지금 급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국제사회가 그런 식으로 큰 가능을 얘기를 하고 있고 됐어요? 네. 오케이.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초전 3일 강사. 회장님입니다 하셨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논의가 통일 어젠다 급변서 집중하다 보니 북한이 구축한 군사능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군의 확실한 능력이 구축이 됐을 때 정부가 보다 더 안정적이고 의지적인 차원에서 통일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든지 과잉 의존적인 그런 우리의 안보적인 그 정책이 추진될 경우에는 우리의 통일 동력이 상당 부분 제어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통일 대전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난도의 아픔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아까 어느 분이 오케스트라를 조율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을 조율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일부의 어떤 업무력을 훨씬 뛰어넘는 국가 대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가전략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말씀하셨던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제가 과학에서 듣지는 못했고, 다만 북한이 구축한 장사정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형 600mm 방사포는 전 지역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전술핵탄두를 탑재해서. 그러니까 전술핵탄두를 탑재한 초대형 600mm 방사포의 능력의 사령관에 있는 군사 기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어력, 민간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군의 방어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 확신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군사적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사활적이라는 표현을 넣었어요. 사활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죽느냐 사느냐 차원에서 군사적인 북한에 대한 대응 능력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초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통일 정책이든 기타 능력이든 이것을 구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축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져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로. 이거 군에 계신 분들은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경자 선생님 플로에서 우리가 바이든 데모크래틱 파티와 우리가 좀 유대감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감을 표현하셨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국내 정치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미국 국내 정치가 워낙 복잡하다는 때문에. 다만 한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의 안보와 평화 통일, 동북아의 평화와 통일, 그러니까 평화와 안전 이것을 바라는 입장에서 보면 우려가 많아요.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온 나토의 동맹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태도랄지, 앞서 말씀드렸던 북한 문제에 대한 김정은과 같은 그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반통일 세력과의 어떤 제휴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액션 플랜 같은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들립니다만 5만 명의 공무원을 자르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트럼프 진영에서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이 서울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다. 도쿄가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건 전 과문해서 듣지는 못합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전달할 통로가 있으면 트럼프에게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초에서 소위 한미공조가 이루어지고 북한 문제를 다뤄나가야 되는 것이지 김정은과의 친미감을 통해서 무슨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것은 그건 어거습니다. 확실하게 전해주세요. 네. 지금 트럼프 전 정부 트럼프를 얘기하신 것은 바이든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트럼프 공화당의 유력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니까. 알겠습니다. 네, 안전히 박사님. 네, 한준호 선생님 오늘 바쁜 시간 내서 와주셔서 또 굉장히 제가 하루에 한 번 이상 카톡을 하는데 저분이 아주 석학들하고 좋은 정보를 저한테 센터링 해주시는데 어쨌든 평양시 인구 50만을 어떻게 공중분해시키느냐 이제 우리 한국에서 연구가 없다 날카로운 지적이신데 북한은 아까 우리 김출주 회장 뉴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두혈통, 김정은 혈통입니다. 백두혈통이 있고 백두산 줄기가 있고 또 만개국의 가문이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 육사 교수부장을 지낸 이동희 장군인가요? 이분이 한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남북한의 대결은 결국 화랑대와 만개국대에서 결판을 내야 된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화랑대, 우리 육사의 그 정신. 그러니까 북한은 만경대 가문이 혈통을 가지고 계속 해먹고 이 조선시대가 그냥 이시조선에서 김씨조선으로 바뀐 거죠. 절대 다른 사람 인민군 대대장 이상 낙동강 줄기 이런 사람 이상 대대장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분해해야 되는데 평양시 인구가 지금 280만 명입니다. 제멋대로 인구는 무슨 상원군을 상원 군으로 바꿨다. 상원 구역으로 바꿨다. 그럼 인구는 김정은 마음대로 뚫었다 하기 때문에
50만 명 정도는 적어도 노동당, 군부, 또 정권기관 이런 사람들의 핵심 엘리트들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공중 분해하느냐. 그것은 결국 심리전이 돼야 됩니다. 심리전. 지금 그 사람들은 다 미국의 워싱턴의 RFA 방송을 듣고 있고 VOA 방송을 듣고 있고 또 우리가 보낸 USB를 보고 있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휴전선 넘어온 지 지금 4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김정은에 의한 암살 대상자 5명 최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강철환 대표도 들어가 있고 왜 그러느냐? 제가 VOA를 통해서 RFA를 통해서 평양을 계속 엘리트들에게 비판을 날카롭게 하니까 저놈을 주둥이를 막아버려라. 그래서 암살 대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50만을 어떻게 공중 분해시키느냐 이것은 아주 우리가 스타디해야 되고 또 대책을 세워야 될 아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아주 복합적으로 하셔가지고 저한테 대한 질문의 그 답은 전 질문에 북한이 지금 요새 언론에 계속 나오는 한국에서 북한의 무기 체계가 정말 정밀성이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대한민국은 각종 그 탄도미사일 그런 그 크루즈 미사일이 표적에 핀포인트 공격하는 걸 계속 보여주죠. 한국은 보여줍니다. 근데 북한은 발사했다고 하는 거는 보여주는데 어디에 떨어져서 맞췄다 하는 걸 한 번도 안 보여줘요. 그래서 중국도 뭐 흉내심이 많아서 러시아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이게 거인이 아니었구나, 정의 호랑이였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그래도 군대가 또 K방산이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요새 시대를 지킨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마지막 질문 있는 걸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꼭 한번 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여러분 오늘 책자 나눠주는 김민경 국민신문 저널의 김민경 발행 대표 아주 상당히 미래를 짊어질 젊은 보수 부산입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신나게 너무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북한이 이제 어쨌든 핵무기라는 거를 계속 생산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핵무기를 만약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약에 남침 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 히로시마 원자폭탄도 그렇고 어쨌든 핵이 떨어진 곳에는 방사능으로 다 오염이 되니까 우리가 쓸 수 없는 땅이 되잖아요. 근데 북한이 우리나라를 남침해서 자기네 영토로 침략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쓰려고 한다기에는 만약에 쓰게 되면 자기네들도 우리 남한 땅을 쓰지 못하는데 어째서 계속 핵무기를 개발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까? 만약에 단순 협박용으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너네는 우리 말을 들어라 이런 용도로만 한다고 하기에는 또 너무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느끼고 해서 혹시 북한이 계속 핵을 개발하고 이렇게 고도화시키고 하는 게 나중에는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북한을 이용해서 다른 전쟁에 이용을 하려고 이렇게 유도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서 만약에 북한의 핵이 단순히 남침 목적이 아니라 다른 국제 전쟁에 있어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위험성 같은 거 궁금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금 핵 무기가 만약에 떨어진다고 했으면 그 범위가 어느 정도로 터지는지 예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북한이 보시는 계산. 근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크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90년대부터 이미 북한 정권은 지금 이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특히 재래무기 분야에서 남한하고 경쟁이 안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핵무기 개발을 서둘렀고 이따 2006년도에 그 핵실험해가지고 전부 이제 핵무기를 소나기 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이상 이제 우리 겁주지 말라, 우리 체제 위협하지 말라 그런 어떤 이 디터런스 그 억제 역할이 이제 크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게 쓸 가능성은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없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제 마지막 모든 몰림대로 몰려가지고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는 뭐 하겠죠. 그러나 그 순간부터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국이나 이런 핵보유국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작년 2월달에 났는데 나자마자 푸틴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 핵부대 전부 알라 스탠바이 시켜놓고 여차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핵무기 때리겠다 계속 그거나 보면 지금까지 저렇게 지금 재래무기에서 싸우면서 지금 밀리고 있는데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도 전혀 그 손을 못 쓰고 있다. 최근에는 자, 이 젤렌스키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태까지가 우리 땅에서 우리가 두드러 맞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너희 땅 때리겠다. 이거는 대단한 지금 반전인데 그 근거는 뭐냐 하면은 자, 미국과 긴밀한 튜닝 이후에 절대로 러시아가 우리의 상대로 핵무기를 못 쓴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무기라는 거 쉽게 여태까지 45년도에 8월 6일 썼지만 그 이후로 없잖아요.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쓰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박수 한번 쳐주시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8시가 돼가는데 오늘 세미나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되지 않느냐 창의적인 질문도 나오고 출발적인 질문도 나오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다 거두절미하고 결론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 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대북 정책을 하면서 좌우빈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크라우스비치가 뭐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그 승리의 3요소를 얘기했죠. 정부, 국민, 군대 이 3위일체가 될 때 전쟁이 이길 수 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정말 명확한 그 비전을 갖고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우리의 속으로 통일 노래를 좀 가르치게 하고 통일 비전에 대해서 통일이 되면 지금보다 뭐가 좋아진다. 맨날 경제적으로 우리의 뭐 한 8%이 정도밖에 안 되는 북한하고 통합되면 우리가 어떻게 끌어가는 것인가 이런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 6위 군사강국 10대 어떤 수출되고 이렇게 돼도 주변 강국에 휘둘리지 않습니까? 그 휘둘리고 있는 것은 남북 분단이기 때문에 휘둘리고 있다. 남북이 통일돼야 주변 강대국 대해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인구 한 7천만, 8천만 이런 강대국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말씀 드릴 것들은 많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리더십이 용기 있는 지도자가 김추추가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보부로도 가고 당나라도 가고 결국은 통일을 했듯이 결기를 가진 리더가 나타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끌고 가지 않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콜 주상, 독일의 콜 주상하고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약 80번을 만났답니다. 80번을 만나면은 술 먹을 때는 미테랑이 알았어. 통일해야지. 이러다가 미테랑이 딱 많이 가버렸으면 통일은 아직 멀었습니다. 대처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했죠. 그렇지만 부시 대통령이 나오고 고르바초프가 또 지지하고 레이먼도 그 전에 한마디 하고 뭐 프랑스, 영국이 합의할 때 통일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 주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남북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결기 있는 지도자가 나와서 비전을 갖고 국민을 끌고 나가는 그런 시기가 빨리 오기를 바라고 오늘 세미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